일반적으로 그 일상생활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1년도 그 7월 달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참사라고 그러죠.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가지고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6천여 명이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 그 한 140여 명은 150여 명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우리 사회에 아주 부끄러운 문제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열 발전소라는 거를 만들었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시끄럽게 했던 게 이 라돈 침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고도 2003년에는 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 인간들한테 전 세계에 전파가 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거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 바이러스가 또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이름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조류 독감 AI가 다시 확산될 징조가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닭하고 오리를 이렇게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졌을 적에 양돈 농가의 모습이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가축 전염병이 퍼지고 있죠. 지금 이 휴전선 인근 지역 저쪽 철원에 이르는 데에서부터 강화도까지를 멧돼지를 전부 잡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가축 전염병이 퍼지면은 우리 사회에서 막 아주 급격하게 공포가 확산이 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슬슬 시작이 되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에 없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먼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법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우선 생방법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들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규제하는 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라돈 침대는 이 생만법이 발효되고 있는데도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법, 화관법.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산업은 이제 가능하면 좀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지난 여름에 일본하고 이 반도체 소재 가지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는데, 아직도 안전이 보장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가 이 안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자연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인간한테 굉장히 포근하고 넉넉한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이 과거의 인류, 사실은 오늘날의 인류도 사람들도 역시 천재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적인
이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류를 많이 괴롭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감염성 질병입니다. 잉카 문명을 몰살을 시키고 인디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전부 이 전염병,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가지고 가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던 거죠. 그거 말고도 기상재해도 있고 화산, 지진, 해일도 있고 산불도 엄청났고 산사태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두산 폭발이 지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놀라운 거는 1903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폭발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역사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기록이라는 게 자연재해, 천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셈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과거에 대한 인식이고 현재의 우리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위험사회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라는 사람이 위험사회 제3의 길 이런 책을 쓰면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구 증가, 도시화,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규모화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현대산업사회가 되면서 현대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들의 규모가 커졌죠. 이러면서 이제 위험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거를 이제 현대사회가 극복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과거의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보다 울리 백이나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하는 정말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비판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불확실하고 더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풍부해졌고요. 우리의 보건 의료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식량 생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구조 또는 재난 예방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세상이 될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풍요롭고 요즘처럼 건강하고 요즘처럼 안전하고 요즘처럼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은 없었다라고 제가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가를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2,000년 전에 지구상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17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6억 명이 살았고 1800년에 9억 9천만 명이 됐고요. 지금은 2019년에 77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0억에서 20억 되는 데는 124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에서 30억이 되는 데는 33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40억이 되는 데는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70억이 되는 데는 12년 걸렸습니다. 2088년이 돼야지 110억이 될 거다. 재미있는 거는 먹을 게 없어서 감염성 질병이 확산이 돼서 공산품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이를 안 낳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수명인데요. 이쪽은 GDP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시끄럽고 위험하고 골치 아픈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현대사회의 위험성하고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는 위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고 있다. 이 차이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주장들이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커지는 것 같아요. 100% 확실성하고 100% 안전성은 아무도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모든 국민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도 우리의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니까 불만은 자꾸 증폭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이라는 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제가 찾아본 기록에 의하면은 US 포스탈 서비스에서 40명의 조종사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그 중에 3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사고로. 1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이고요. 하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그 제도적 개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카오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내주는 신호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 루트상에 가고 있다는 것을 관제소에다가 보고를 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겁없이 타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수없이 개발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안전은 말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을 적에 안전해진다. 그래야지 기술이 개발되고 제도가 만들어진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논의의 과정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너무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사고를 그냥 당하는 게 더 싼 형편입니다. 이유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수준이 너무 낮아갖고 이 상황은 바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는 사고가 나면 전부 정부의 책임이고 기업의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부, 사회, 개인이 다 책임을 분담하고 투자를 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지 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과학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필요하고 자립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뭐냐, 자연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내 투자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다. 내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거다. 내가 아끼는 거다 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을 포기하는 게 길이 아니고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